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이되는 지식 수풀 최 기자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랑스러운 한국의 제품들은 한류 붐을 타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지면서 한국산 의료용품, 즉석식품들이 불티나게 수출되고 있죠. 또 전 세계에선 병동이 부족해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뛰어난 시스템과 의료진 덕분에 그런 위기 없이 빛이 나는 K-방역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몰랐었지만 한국의 뛰어난 건축 기술도 이번 위기에서 큰 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음압 병동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력은 그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편으로 이번에 경북 문경시 서울대병원 인재원에 들어선 음압병동 24개를 새롭게 지었는데 그 기간은 단 22일.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기존 병동을 개조한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건물을 불과 3주 정도 만에 지은 겁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나 빠르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그건 바로 모듈러 공법 덕분이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은 스마트 건설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을 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한 뒤 공사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인데요. 시공을 맡은 코오롱 글로벌은 서울대병원 의료진과 감염병 환자 치료에 최적화된 설계를 구상한 뒤 모듈러 공장에서 2주 만에 음압 병실을 무려 24개나 완성했습니다. 이후 현장 조립에 필요한 시간은 단 3일. 게다가 효율성 면에서도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듈러 병동은 현재 1층에 건설됐지만 기술적으로도 8층까지 쌓을 수 있어 추가 건설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사실 한국은 옛날부터 건축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때 한국의 건축 시장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단지 정도에서만 인정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부터 한 국가의 관광 명소까지 책임을 지면서 한층 더 깊고 넓어진 스펙트럼을 자랑합니다. 또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는 건축물들을 만들어 역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라며 찬양하고 있다는데요. 그 건축물들은 바로 세계 각국을 대표하고 있는 랜드마크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의 호텔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과 타이베이 최고의 마천루, 타이베이 101, 두바이의 심장 부르스 할리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번지 점프대인 마카오 타워까지 그 건물도 한국이 만들었다고 싶은 엄청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모든 나라에서 불가능하다 했지만 한국은 건축 기술의 끝판왕을 보이며 엄청난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영상 집중해서 보시죠.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죠. 만약 누군가가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대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100억을 줄 테니 지금 당장 나랑 똑같은 조각상을 만들어라 한다면 어차피 안 되는 일에 헛수고하지 않고 당연히 거절하는 게 나을 겁니다. 하지만 과거사부터 한국은 이런 당연함을 깨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던 건축물들을 보란듯이 성공시켜 전 세계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까지 이어져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9년 전 카타르에서 장미와 똑같은 모양의 건물을 지어달라는 어이없는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은 절대 불가능하다며 손사래를 쳤는데요. 한국의 기업만은 예외였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소리 없는 건축 전쟁터입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산유국들이 든든한 오일머니를 장전하고서 국력 과시를 위해 높고 이색적인 건물을 앞다퉈 짓고 있죠. 829.84m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인 부르스 칼리바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것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설계한 비정형 건축의 대가 자하 하디드가 중동에서 잦은 러브콜을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카타르는 중동 페르시아만의 젊은 국가로 매우 특이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웃 국가들이 오일머니를 펑펑 써대며 너도 나도 이색적인 건물로 돈자랑을 하고 있을 때 유전이 없었던 카타르는 오랫동안 어업과 진주 채취에 의존했죠. 때문에 카타르는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에 비해 경제적 빈곤을 겪었고 그로 인한 열등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되면서 카타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고작 270만의 인구에다가 경기도보다 작은 국토를 보유했음에도 1인당 GDP는 10만 달러를 훌쩍 넘기며 세계에서도 순위권을 다투는 부국으로 급성장했죠. 그리고 카타르는 마치 한풀이를 하듯 돈을 미친 듯이 써대기 시작했습니다. 수도인 도하를 중심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층 빌딩들이 들어섰지만
카타르는 자신들의 상징으로 내세울 만한 랜드마크가 없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에 카타르의 공주이자 박물관청 수장인 세이카 알마이샤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장 누베를 초청해 역사상 유례없는 그리고 불가능한 형태의 빌딩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녀는 장 누벨에게 단순한 쇼케이스가 아닌 카타르의 고대와 현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을 건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사막 장미, 센트 로즈였습니다. 사막 장미는 해양 사막 지형에서 볼 수 있는데 모래에 갇혀있던 해수가 증발하면서 모래와 미네랄이 엉켜 장미 모양의 결정체로 굳어지는 경우로 그 모양은 매우 아름답죠. 하지만 사막 장미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독특한 설계에서 비롯된 터무니없이 높은 시공 난이도 때문에 예상 공사 기간만 10년을 잡았고 수많은 글로벌 건설사들은 섣불리 이 사업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카타르에서도 무려 3년에 걸친 엄격한 심사 끝에 하나의 시공사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굴지의 한국 기업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1979년 도하 호텔 및 회의센터 공사로 카타르에 첫 진출한 이후 라스라판 발전 담수 프로젝트와 3조 원 규모의 카타르 국영 비료 공장 건설 등 총 20건 92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이렇게 신뢰를 기반으로 포기를 모르는 현대건설이었지만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시공 직후 곧바로 많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먼저 바다 옆에 위치한 현장은 70에서 80%가 넘는 높은 습도와 중동 지역 특유의 50도가 넘는 폭염 등 열악한 환경으로 가만히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게다가 이런 환경 속에서 평균 180kg에 육박하는 패널을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근로자들은 땀과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야 했습니다. 또 약 4만 명에 달하는 다국적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다 보니 안전보건 표시도 다국어로 번역해 동시에 게시하고 안전관리 직원들도 다국적으로 배치해 의사소통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 큰 문제가 있었죠. 너무나도 독특한 건물 디자인 때문에 수천 장의 도면을 하나하나 해독해야 했고 직선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라 실제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 현대건설은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각각의 곡선을 철골 뼈대로 이어붙이는 전공법을 선택한 건데요. 철골로 사막 장미 모양의 구조체를 세운 뒤 공장에서 특별 제작한 콘크리트 패널을 이어붙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꽃잎을 형상화하는 원반은 총 316개에 달했고 316개의 원반을 만들기 위해선 7만 6천 장의 콘크리트 조각을 현장에서 직접 끼워 맞춰야 했죠. 이는 엄청난 고난이도의 퍼즐 맞추기였는데요. 여기에 현대건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모양도 크기가 제각각인 콘크리트 패널을 제작하기 위해 3,600개 몰드들이 섞여서 헷갈리지 않도록 패널마다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바코드를 찍으면 어떤 부분과 조립해야 하는지, 몇 번 원반의 어느 부분인지를 6일 취임 후 첫 국회 소신 표명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거리두기 방침을 바꾸지 않았다. 이날 연설에서 한국에 관한 스가의 언급은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다. 건전한 이란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두 문장이 전부였다. 작년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다. 국제법의 토대를 두고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스가 총리가 1년 전 아베보다 한국의 중요성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이 된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메시지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문제가 모두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말한다. 결국 징용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니 한국이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다. 연설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베가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해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던 것에 비하면 스가 총리가 이번에 내놓은 한국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간략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압류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되면 일본 내반한 감정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에 쏟을 에너지가 제한적이라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스가 총리의 소신 표명 연설은 약 7,000자 분량으로 작년 10월 아베 연설보다 약 1,200자 늘었지만 한국에 관한 메시지의 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북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화 의사를 표명해 대비를 이뤘다. 스가 총리는 납치 문제가 계속해서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규정하고서 나 자신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거론하며 납치,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할 것이며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이 사실상 무시하고 있어 대화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현안의 포괄적 해결, 불행한 과거 청산, 국교 정상화를 거론한 것은 그리 현실적이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스가 총리가 북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것은 납치 문제를 중시한 아베 정권 계승 방침 및 일본이 주변국 외교에서 고립되는 인상을 피하기 위한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아베 정권 시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 방문을 추진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일본 강경파의 반발 속에 연기됐다. 최근에는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영토 협상을 타결해 러일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아베의 구상도 결실을 보지 못했으며 한일 관계는 수교 후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정부가 올해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일본 측에서는 징용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내달 초 예정된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가 될지가 주목되는 정도다. 스가 정권은 한일 갈등 현안을 풀기 위해 지혜를 짜보자는 한국의 제의에 대해서는 한국이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성사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북한과의 대화 의지만 부각한 셈이다. 일신문 스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해 당당히 대화해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조건을 붙이지 말고 참석해 당당히 대화해야 한다고 일본 신문이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26일 한중일 정상회담 출석해 당당히 대화를 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참석의 전제로 전쟁용공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한다며 참석의 조건을 붙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세 나라가 돌아가며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올해는 의장국인 한국이 자국 내 개최를 조율 중이다. 도쿄신문은 한국 내 징용 배상 소송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언급한 뒤 스가 총리 입장에선 연말 방한 직후에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국내에서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과제가 있기 때문에라도 직접 만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애당초 한중일 정상회담은 공통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그런 자리에 양국 간 문제를 제기해 참석의 조건으로 삼으면 앞으로 정기 개최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대응이 개최의 조건이라는 인식을 보여 한중일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개최된 사례도 언급했다. 아울러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웃나라 정상을 만나는데 전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번에 참석의 조건을 달았다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최근 한일 간에 국회의원이 상대국을 방문해 타결책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며 내년으로 접어들면 양국 모두 중요한 선거 일정이 다가와 정상회담을 할 여유가 없어진다. 호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